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결핵은 곧 폐결핵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폐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폐가 아닌 다른 장기에도 결핵균이 침범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 폐외 결핵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폐외 결핵 중에서도 결핵균이 림프계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핵성 임파선염이 그렇습니다. 폐외 결핵인 결핵성 임파선염의 치료는 폐결핵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의심 증상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결핵성 임파선염에 대해 알아보고요. 신경계의 이상이 방광의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성시경의 너에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핵은 대부분 폐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핵이라고 하면 폐결핵을 떠올리는데요. 결핵균 중 일부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폐가 아닌 다른 장기에서도 결핵의 위험은 있습니다. 폐외 결핵으로 불리는 게 그런 경우고요. 그중에 가장 흔한 형태가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지적이 됩니다. 치료는 폐결핵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핵이라고 하면 폐결핵을 떠올리지만 결핵성 늑막염도 있고 림프절 결핵, 척추 결핵, 폐가 아닌 다른 곳에 생기는 경우도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핵은 전신의 어떤 장기에도 다 가서 결핵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네. 제일 흔한 게 이제 폐결핵이라 우리가 다 폐결핵 부르지만 네. 실제 폐외 결핵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신의 어떤 장기에도 결핵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결핵균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 봐요. 전신으로 퍼질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혈액을 타고 퍼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 보통 이제 파종성 결핵이라고 그래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네. 매우 중증이고요. 네. 혈액 말고도 림프절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인접 장기로 퍼지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결핵이 전파가 됩니다. 네. 그 폐외 결핵에서 가장 많은 건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결핵성 임파선염이 폐외 결핵의 가장 흔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건 림프절이 이제 면역 반응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네. 결핵균이 이제 몸 안에 침범을 하면 림프절이 이러한 결핵균이 침범된 결핵균을 림프절 안에서 이제 싸우면서 이기면 결핵이 안 생기는 거고요. 네. 결핵균이 많아서 증식을 하게 되면 이제 결핵이 발생이 되는 거고 네. 임파선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림프절 결핵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예. 또 쉽게 발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임파선이 곳곳에 있는데요. 특히 목 쪽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나요? 경부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불리기도 하던데요. 네, 경부 결핵성 임파선염이 가장 이제 흔하게 침범되는 부위이기도 하고 네. 쉽게 발견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임파선 결핵보다 빨리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보통 캐나다 같은 연구에서 보고하기를 네. 이 경부 임파선염이 임파선 결핵 중에 많게는 45에서 80%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위 중에 하나지만 네. 임파선은 이제 잘 안 만져져서 그렇지 두피부터 다리, 발까지 쭉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어디든지 다 발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 임파선염과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핵성 임파선염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생기는 임파선염은 네. 뭐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 임파선염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네. 급성으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면서 네. 임파선이 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감소하고 아.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결핵성 같은 경우는 사실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물론 갑자기 커지는 경우, 결핵균이 아주 많아서 농양처럼 이제 증식을 많이 하는 경우는 통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 이제 서서히 커지고 단단한 목의 멍울 같은 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멍울이 생기는데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그러면 목에 멍울이 여러 개 보일 수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임파선은 사실 그게 하나하나 별개의 것이 아니라요. 예. 실타래처럼 임파선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의 임파선에 결핵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 임파선만 띄어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곳에도 결핵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 치료가 네. 이제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통증이 없으면 소홀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핵성 임파선염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단이 늦어질수록 증상도 심해질까요?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네. 당연히 그 크기가 이제 결핵균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결핵을 같이 일으킬 수도 있고요. 네. 또 사이즈가 커지면서 피부가 늘어나고 농양처럼 생기면서 터져서 피부에 누공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막 고름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른 부위에 결핵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결핵성 임파선염이 폐결핵과 함께 오는 경우도 많은가요? 네, 폐외 결핵 환자들 중에 약 10%에서 뭐 아주 많게는 네. 뭐 50%까지도 폐결핵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없는 환자에 비해서 당연히 폐외결핵을 갖고 있는 환자, 임파선 결핵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네. 폐결핵이 발생될 확률이 같이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반드시 폐외결핵, 임파선 결핵이 진단이 됐다면 네. 흉부 엑스레이까지 꼭 확인을 해서 폐결핵 동반 여부를 평가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결핵성 임파선염만 있을 때와 폐결핵이 동반된 경우에는 치료 방향이 달라지나요? 치료 방향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치료는 결핵성 임파선염이나 폐결핵이나 네. 모두 표준 항결핵제로 치료를 하고요. 네. 치료 기간이 이제 결핵균이 내성이 있느냐, 네. 또 환자가 약을 잘 드실 수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문제나 뭐 환자가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약을 중단했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실제 이제 표준 치료 자체는 결핵성 임파선염이나 폐결핵이나 지금은 기본은 6개월 항결핵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결핵성 임파선염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나이와 무관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진단되는 계기는 이제 멍울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멍울이 점점 커지면서 검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우연히 만졌는데 목에 멍울이 생겼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일반 바이러스성이나 세균성 임파선염이 많기 때문에 열이 나거나 뭐 통증을 동반한 임파선 멍울로 많이 오고요. 근데 이제 통증이 없고 뭐 열 같은 증상이 특별히 없으면서 이렇게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꼭 악성 임파선 전이를 꼭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도 나이가 많을수록 악성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검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만졌을 때는 어떤 느낌인가요? 촉감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만지는 걸로 결핵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임파선을 감별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반 양성 임파선염보다는 좀 단단하고 만졌을 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악성 종양 전이도 단단하게 만져지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별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네. 단단한 게 뭔가 만져진다면 많이들 걱정을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결핵성 임파선염도 폐결핵처럼 체중이 줄어든다거나 피로감 같은 증상이 동반될까요? 많이 진행을 한 경우에는 네. 그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증상인데 목에 뭐가 만져져서 오는 경우들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폐결핵처럼 전염성은 없는 거죠? 네, 결핵성 임파선만 있는 경우에는 네. 전염성이 없다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격리를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네. 이 악성 임파선 전이와 감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단은 뭐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하나요? 네, 결핵성 이 임파선염은 사실 제일 정확한 진단은 조직 검사입니다. 네. 요즘은 외래에서도 뭐 세치 흡입 조직 검사 같은 걸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확실히 조직에서 결핵이 결핵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이제 결핵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결핵성 임파선염의 치료는 이제 6개월 정도 항결핵제로 치료를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요. 처방되는 항결핵제가 여러 종류인가 봐요. 복용하는 약이 많기도 하고 꽤 오래 복용을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항결핵제는 표준 치료가 초기 2개월은 4제요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4가지 약을 이제 몸무게에 따라 용량이 다르게 되는데요. 뭐 보통은 10알 정도 드시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힘드시죠. 그리고 항생제나 항결핵제나 네. 한 가지에도 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4가지를 같이 복용을 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2개월 치료가 잘 되고 네. 나면 이제 이제요법으로 줄여서 나머지 4개월을 치료하는 6개월 표준 치료가 기본이 되고요. 네. 이 약물 복용을 제대로 못하고 중단하고 뭐 부작용이 생겼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안 좋은 경우는 뭐 내성 결핵균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 자체도 기간도 길어지지만 네. 치료 약제 자체도 더 많이 사용을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10알 정도라고 하니까 좀 놀랄 정도인데요.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약이 많이 줄었죠? 네. 약이 사실 종류는 똑같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9개월 요법을 많이 썼고,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 최근에 6개월만 잘 치료를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6개월로 기간도 준 부분도 있고, 네. 최근에 약들은 2가지 약을 한 알로 이제 만들어주거나 4알을 한 가지 약제로 만들어주는 그런 복합 제제들이 있어서 네. 이제 복용하는 알 개수가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 부담은 없을까요? 위에 부담은 있으신 분도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결핵이라는 게 실제 이 나타나는 증상보다 네. 증상이 많지 않고 처음에 심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 하시게 되면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잘 치료를 받도록 해야죠. 네. 약 복용 기간에서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잘 드시는 분들은 사실 뭐 문제가 없지만 이제 규칙적으로 잘 드셔야 되는데 자꾸 빼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성균 발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치료 기간 동안 빼먹지 않고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규칙적으로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복용 기간이 길어서 약을 성실히 복용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내성 위험도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결핵성 임파선염과 폐결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더 많이 힘들까요?
치료 약제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네. 뭐 약 드시는 거는 뭐 더 힘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폐결핵이 같이 있는 경우는 보통 전신 증상이 더 많거나 호흡기 증상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예, 그 병 자체로 좀 더 힘드실 수가 있죠. 네. 일단 약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 내성의 위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내성은 이제 약제 내성 균에 감염이 됐을 때에는 네. 그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성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처음 진단 받았을 때 제대로 잘 치료를 해서 이게 불완전 치료가 되지 않아서 네. 약제 내성 결핵이 나중에 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결핵이라고 하면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고 해서 너무 기름진 것도 많이 드시던데요.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네. 예전부터 뭐 결핵이면 막 잘 먹어야 된다. 이래서 네. 결핵약 드시면 네. 살찌지 않나요?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결핵약이 살을 찌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면 잘 드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도하게 더 평상시보다 네. 결핵약을 먹는다고 더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항결핵제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건데요. 약물 치료로 기대하는 건 림프절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염증이 좀 가라앉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항결핵제 치료로 림프절 안에 있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결핵균을 다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림프절이 그렇게 결핵균이 소실되면서 염증이 좋아지면 줄어들어서 감소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치료 초기에는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균이 이제 사멸하면서 주변에 염증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치료제를 사용하고 한두 달 사이에 조금 더 붓거나 아프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역설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치료약을 계속 복용하다 보면 네. 다시 감소되고 림프절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치료를 완전히 잘 끝내도 림프절이 아직도 만져져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실제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림프절이라는 게 원래 남아있고 치료 후에도 전보다는 작게 네. 만져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치료가 안 됐다, 치료의 실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핵성 임파선염을 비롯해서 폐외 결핵을 진단받은 분들은 정보가 많이 없어서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네. 사실 폐외 결핵도 이제 폐결핵과 결국엔 똑같은 결핵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성인에서의 결핵은 초감염보다는 결핵균이 노출돼 있다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결핵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시거나 이런 경우 면역 결핍증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면역력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있을까요? 특별히 질병이 없으시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제철 음식과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실제 이제 면역 저하자 중에는 저희가 비만도 면역 저하자 중에 해당이 되겠고 또 반면에 아주 저체중도 면역 저하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면역 저하 환자들이 범위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잘 드시고 잘 운동을 잘 하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폐외 결핵 중 가장 흔한 형태인 결핵성 임파선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 멜로디의 랄랄라 It's Love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뇌졸중을 비롯해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학적 손상을 겪고 난 이후에는 방광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으로 불리는 질환입니다. 신경 이상으로 인한 질환의 증상만으로도 힘들 텐데 소변 문제까지 더해지면 일상이 너무 불편하고 버겁지 않을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인성 방광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의외로 흔한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뇨의학과의 배뇨장애 증상 중에 네.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신경인성 방광은 이름은 생소하지만 실제로는 꽤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더 네.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뇌졸중, 척추질환, 당뇨병 같은 질환들이 늘어나면서 그 결과로 신경인성 방광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드문 병이라기보다는 여러 질환의 결과로 자주 나타나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계에 생긴 여러 질환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자 질환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경인성 방광은 하나의 독립된 병이라기보다는요. 네. 신경계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배뇨기능 장애를 모두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자면 뇌질환이나 척수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말초신경질환을 유발하는 네. 기저질환이 있을 때 그 결과로 인해서 방광 조절이 망가지는 모든 증상들을 다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용어로 통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얼른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신경인성 방광이 이름이 신경인성이다 보니까 네. 많은 환자분들이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신경이 예민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소변을 본다는 거는 뇌, 척수, 말초신경 그리고 방광과 요도 이렇게 네 가지가 정확하게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런 협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경계통의 전달 물질입니다. 네. 소변이 꽉 차서 뇌에 신호가 올라가면 뇌가 지금 이제 화장실에 가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방광은 수축하고 요도 관략근은 열어주는 이완이 되게 됩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네.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경계통인 거죠. 이런 신경계통이 망가지면 방광은 수축하는데 요도는 닫혀 있거나 또는 이 관략근과 방광이 따로 움직이고 네. 내가 실제로는 화장실 가지 말아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는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이자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경인성 방광으로 이제 방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배뇨장애가 증상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광이 바로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장기이거든요. 방광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네. 하나가 저장이고 하나가 배출입니다. 저장과 배출은 어떻게 보면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네. 거꾸로 되는 기능인데요. 이거를 중간에서 방광이 잘 조절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든지 참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 등은 저장 기능의 이상이고요. 네. 반대로 소변을 봐야 되는데 잘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든지 다 배출하지 못하고 잔류량을 남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배출 기능 장애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광에서 생기는 신경인성 방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것과 방광 조절이 안 되는 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네. 하나가 원인이면 하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소변이 새거나 소변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환자가 신경인성 방광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진단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이 네. 흔히 알려져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네. 과민성 방광의 증상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소변을 잘 배출 못하고 잘 참지 못하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네.
그 원인이 전립선 비대인지 또는 과민성 방광인지 이런 원인들을 하나씩 배제를 하고 제거를 하다 보면 이 환자의 배뇨 증상의 중심에는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배뇨장애 증상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우리가 신경이성 방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검사가 많은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배뇨 증상에 대한 병력을 청취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배뇨 증상이라는 게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처럼 어떻게 수치로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증이나 어떤 다른 증상처럼 다른 사람들이 곁에서 관찰한다고 알 수 있는 증상도 아닙니다. 굉장히 사생활의 영역이고 그 배뇨 증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배뇨 증상과 관련된 병력을 굉장히 자세하게 청취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인데요. 이러한 병력 청취를 바탕으로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소변 검사, 초음파, 혈액 검사 등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실제 소변의 속도와 잔뇨량을 측정하는 초음파 기구를 이용한 검사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즉 신경이성 방광이 의심된다고 하면 비뇨의학과에서 가장 확진 검사하면서 정밀한 검사인 요역동학 검사라는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역동학 검사가 이 비뇨의학과 전문의, 그 중에서도 이제 배뇨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세부 전문의들이 주로 시행을 하는데 방광이 얼마나 잘 저장하고 얼마나 잘 배출하는지를 단순히 느낌이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 보는 검사입니다. 정밀 검사이긴 하지만 검사가 약간은 번거롭고 숙련된 검사자가 시행을 해야 돼서 모든 환자분들께 시행하지는 않지만 신경이성 방광 환자분들의 확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검사를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걸 노화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경인성 방광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신경인성 방광은 신경계 질환이 있는 모든 환자한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경인성 방광은 기존의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서서히 방광 기능이 악화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환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기대여명 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당뇨를 진단받고 사망할 때까지 기간이 짧다면 지금은 당뇨를 진단받고도 30년, 40년 이상의 기대여명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뇨가 조절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2차적인 여러 장기의 이상 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신경이성 방광인 거죠. 특징적으로 이 신경이성 방광은 고령 환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러한 본인의 배뇨 증상을 주변에 알리기를 꺼려한다거나 그러시군요. 또는 수치스럽거나 창피한 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더 치료가 어려운 상태가 돼서 병원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선 콩팥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방광은 바로 콩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건데요. 방광 기능이 악화가 되면 이 과정이 거꾸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콩팥에서 내려온 소변은 방광에서 다시 콩팥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방광 기능이 약화되거나 신경이성 방광으로 기능이 저하되면 오히려 방광에서 소변이 역류하는 방광, 요관, 신장, 역류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소변을 보고 못 보고 불편하고 이러한 증상을 넘어서서 콩팥 기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이것 때문에 신장 부전 기능, 신기능 부전, 즉 신부전으로 발전하고 투석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면 콩팥 이상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경이성 방광을 완치한다기보다는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관리하고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방광 기능의 악화를 막아주고 2차적인 콩팥 기능 이상을 막아주는 그런 조기 치료가 필요한데요. 특히 방광의 압력을 낮춰주고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역류증 같은 2차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콩팥 기능 보존에 매우 필수적인 조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또 사고로 인한 척추 손상도 그렇고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비뇨의학과 진료도 받는 건 어떨까요? 초기 진단을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신경학적인 그 질환들이 초기에는 그 원래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척수 손상을 받았으면 척수 손상에 대한 정형외과나 신경학과적인 수술이나 재활 치료를 할 것이고 알츠하이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억력의 회복이라든지 인지 기능을 보존하는 치료를 하게 되죠. 이렇게 초기 치료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환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또는 환자가 미처 본인의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신경이성 방광에 대한 증상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물론 이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있게 되면 서로 과학 간의 협진을 통해서 기초적인 아주 조기부터 치료나 검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봅니다. 또 환자분들도 척수 손상이나 어떤 뇌병변이 발생을 했을 때 일단은 배뇨 증상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의료진들은 반드시 이런 신경학적인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그중에 비뇨의학과적으로는 신경이성 방광에 대해서 반드시 환자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소변을 참아본 기억이 있다면 조금은 불편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경인성 방광인 분들이 소변 문제로 겪는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요? 많이 힘들어하시죠?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일단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적인 사회 활동이 위축된다든지 또는 신경이성 방광으로 인한 야간뇨로 인한 어떤 불면증, 수면장애 그리고 심리적인 위축과 우울감도 많이 겪습니다.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통증을 느끼고 어떤 아픔을 느낀다기보다는 삶의 질에 매우 직접적이고도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장기적인 재활이나 치료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죠. 신경이성 방광인 분들의 방광은 내시경으로 볼 때 어떤 상태로 확인되나요? 방광은 우리 몸에 있는 굉장히 공이나 풍선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동그랗고 탄성이 있으며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신경이성 방광으로 방광 기능이 악화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방광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섬유화된다고 하거든요. 용적이 줄어들어서 탄성을 잃어서 잘 이완되지도 못하고 너무 두꺼워진 방광벽은 수축력에도 영향을 줘서 수축도 못하게 됩니다. 내시경으로 보면 방광이 매끈한 모양이 아니고 마치 주름이 지거나 또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이런 것을 주름진 방광, 영어로는 트라베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찍어보면 마치 동그란 공과 같은 모양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처럼 울퉁불퉁하고 세모 모양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아쉽지만 이미 방광의 많은 부분이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방광이 변성되고 섬유화되기 전에 적극적이고 조기 치료가 필요한 거죠. 빠르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치료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치료하나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본연의 방광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방광은 충분히 소변을 저장을 하고 한꺼번에 배출을 하며 그 사이에 소변이 새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방광의 용적을 늘려주면서도 수축력을 보존해주고 그 사이에 요도 관략근의 기능을 보강해주는 이런 세 가지의 큰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소변을 좀 빼내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가요? 소변을 스스로 수축을 해서 배출을 하면 가장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광 기능이 소실이 되거나 악화가 돼서 방광 스스로 수축해서 소변을 다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카테타라는 빨대와 같은 관을 이용해서 소변을
인위적으로 빼내는 건데요. 네. 의학적으로는 간헐적 청결 도뇨라고 합니다. 네.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 많게는 한 8번 정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소변을 배출할 수 있는 관을 이용해서 뽑는 형식인데요. 네. 이렇게 간헐적으로 소변을 배출해 줌으로써 방광 기능의 회복도 도움을 주고 네. 2차적인 콩팥의 손상을 막아주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카테터로 소변을 빼내주는 거를 시행해 주고요. 약물 치료도 하나요? 물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광을 좀 더 이완시켜주는 약제를 쓰기도 하고요. 네. 방광을 수축을 도와주는 약제를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항콜린제 약제 또는 베타 3가 항진제, 알파 차단제, 이런 이름은 비교적 복잡하지만 방광에 신경을 전달해주는 물질들을 조절해주는 약제를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합해서 사용함으로써 소변의 이완과 배출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또 약물을 통해서 콩팥의 압력을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방광 내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 소변이 다시 방광을 거쳐서 콩팥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방광의 압력을 최대한 낮춰줌으로써 그런 역류를 방지해주고 방광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네. 치료 중에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아쉽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간헐적 청결 도뇨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스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카테터를 이용해서 소변을 빼내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카테터를 사용하게 되면 요도 협착과 같은 2차적인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카테터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회용 카테터가 도입이 된 이후에 많은 환자분들이 요로 감염이나 요도 협착과 같은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워졌거든요. 비뇨의학과 의사, 특히 저와 같이 배뇨장애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어떤 기구들의 발달이라든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환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이외에도 약물 치료도 아쉽지만 각각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입마름 증상이나 일부 약제들은 혈압을 좀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서 이러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약물 치료도 잘 받고 계십니다. 네. 방광에도 보톡스를 주사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비뇨의학과 의사인데 보톡스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 너 친구들이 너는 비뇨의학과 의사인데 왜 성형외과 약을 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보톡스는 실제로는 처음에 의학에서 사용된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효과를 가진 약제입니다. 따라서 방광에 수축력이 너무 과할 때는 그런 신경이성 방광 환자분들께 보톡스를 방광 내에 주입함으로써 근육을 이완시켜서 방광의 용적을 늘려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신경이성 방광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보톡스도 하나의 시술에 속할 거고요. 수술이 필요한 신경이성 방광은 일부이긴 하지만 비가역적인 방광 손상 그리고 2차적인 콩팥 손상을 받은 경우에 방광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방광 확대술을 시행을 받게 되는데요. 방광 확대술은 본인의 소장의 일부를 방광처럼 대치해서 일부 인공 방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큰 수술이고 번거로운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큰 수술을 받기 전에 적극적으로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경계 이상이 방광의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od의 촛불 하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윤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